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격적인 비판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친명계의 거센 반발도 나오고 있고 반명계를 카모플라주, 즉 위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당내 반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한 권력투쟁이 이어질 듯합니다. 이전보다 더 거칠어진 유시민 작가의 발언. 민주당 내부도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정치팀 차현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당 내부에서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쏟아졌죠? 네, 맞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선을 넘었다며 종일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구잡이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더는 파괴적 언행으로 민주 진보 진영을 갈라놓지 말라며 비난했고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대표가 된 걸 두고 왕정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거나 심지어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대체적으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친청 한민수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말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진 않는다면서도 평가에 대해선 유보했습니다. 마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겸손한 개혁, 조용한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이 개혁에는 목소리 높게, 막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칭찬받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저항 강도를 높입니다. 이 말이 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해온 유 작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면서까지 이렇게 거칠게 비판을 하는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이 내부 경고라는 해석인데요. 유 작가는 민주정부에서 장관도 역임했고 또 대선 때마다 민주진보 진영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준 전직 정치인이죠.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공개 지지를 하며 당선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권 이후 이 대통령이 민주진보 진영이 열망해온 개혁 대신 이른바 실용 노선을 택하자 유 작가가 비판적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이 축소된 데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폄훼하기도 하는데요. 친명계 한 의원은 유 작가가 이 정부 들어 대접을 못 받으니 저주의 언어를 퍼붓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치열했고 이제는 그 후유증을 좀 정리하고 치유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죠. 유 작가 때문에 다시 갈등이 불거진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석 대표가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 작가 발언이 당내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유 작가 본인이 민주당원도 아니고 또 이 비판에 성역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 작가의 선 넘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선 결국 정부와 여당이 통합을 이루고 또 국정 성과를 이뤄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내 반란을 잘 진압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진보 진영의 사실 원로 중에 원로이신데 이번 민주당 전대에 대한 평가를 냈는데요. 확실히 원로라서 이 약간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건 보고 와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반대편에 섰던 사람도 이재명 아니고는 이길 길이 없으니까 지지한 거고 당의 주인은 자기들이고 이재명 대통령 시켜놓으면 응원해준 원래 당의 주인 말을 좀 잘 듣고 5년 끝나면 자기들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지지했던 건데 가만히 보니까 몇 년 안에 뭐 레이미다 경우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너무 잘해서 위기의식을 느꼈고 반촛불이라는 거는 촛불 시위 때부터 촛불 반대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촛불 시위의 성과를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지 손을 좀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너무 정정하신데 저 사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1930년대생이시거든요. 38년생입니다. 근데 저렇게 정정하시고 아직도 굉장히 이렇게 그 총명함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 해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정치권을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시각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제가 2번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전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당내 반란을 진압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앞서 설명이 뭐였냐면 통상적인 당권 경쟁이나 당 노선을 토의하거나 우아하게 정책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많은 전당대회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전당대회와는 확연히 달랐다는 거죠.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 가는 힘을 무력화하려는 대회였다라고 아예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전대에서 주자로 뛰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느꼈던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정책과 정치적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는 한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개혁을 끊임없이 하겠다라는 것을 캐치프라이즈로 나온 후보가 있는데, 사실 대통령을 뒷받침을 탄탄하게 하겠다라는 건 너무 명확한 노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렇다면은 그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가지고 후보를 따로 차려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선거라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것이 민주당 정신이다라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저쪽은 개혁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인지가 사실 주자로 뛰면서도 느낀 거는 불분명하다는 거죠. 네, 반명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맞나라고 계속 그러니까 대체 노선이 뭐가 다르고 예, 예. 어떤 생각이 예.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지를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딱히 다른 게 없는 건지, 이게 뛰고 있는 입장에서도 참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평가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력 투쟁을 하려고 뛰어든 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을 당원들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뒷받침을 탄탄하게 할 시기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대가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무슨 동기와 목적으로 권력 투쟁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런 진단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번 전대를 2기 촛불 정부라고 했었고 촛불 혁명의 성과를 본인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한 것이다. 약간 촛불 혁명을 이제 토대로 해서 한 설명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백낙천 교수의 삶을 좀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38년생이시고 그 대한민국에 있었던 모든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다 경험을 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고 있는 백인재가 큰 아버님이고 백붕재가 이제 아버님이세요. 네. 근데 이제 백붕재 씨 같은 경우에는 친일 인명사전에 이제 등재가 됐을 정도로 과거 일제 시대 치하에서 여러 역할들을 했던 분인데, 그 아들인 백낙청 선생님께서 미국 한국에서 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 16살의 나이에 유엔 연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막 4개국어가 가능했던 인재였기 때문에 미국 하버드에 건너가 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에 석사 박사를 하는 정도의 수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셨고, 아마 이제 본인 아버님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아버님하고 그 저희 큰아버지가 납북 피해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단 현실에 대한 어떤 자신의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자원 입대를 결정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비라는 것을 출간인으로서 처음 65년 정도에 만들고 실제 지식인으로서 진보 지식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유신 독재에 항거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에서 해직되는 그런 위기에 놓였던 분이고, 여러 이 역사들을 보면 대부분 엘리트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기득권 의식이 충분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독재한 거했고 본인이 반 기득권에 서서 오랜 기간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인이죠. 이런 분이 이 비평을 하실 때는 분단에 대한 현실을 일단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선출될 권력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각자의 호불호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 국민주권 정부라는 것은 1기 촛불혁명과 두 번째 응원봉 혁명을 통해서 2기 촛불 정부라는 이름을 이분이 붙일 정도로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앞에 나왔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좋든 싫든 간에 선출된 권력으로서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정권을 맡겨두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 대통령을 허수아비쯤으로 만들어놨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이제 반명적 행위나 언행들을 쏟아내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 고깝지 않게 봤던 시선이 있던 사람인데,
이런 38년생 진보 지식인이 이런 어른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뭔가 과격하고 과도하게 보이기보다는 아주 냉정하고 솔직한 평가를 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내 반란이라는 것은 결국 카모플라주라는 단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제 위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은 대통령과 한 몸이고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반명이라는 것을 감추고 위장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위장의 장막을 걷어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유시민이었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상황을 잘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끊임없이 이 반명이라는 걸 숨기고 친명 가면을 쓰고 전당대회를 치렀다라고 하면 위태로울 수 있었는데 오히려 유시민이라는 존재가 그 카모플라주를 벗겨줌으로 인해서 이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이들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령도 막 내리고 그랬다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친명 유튜브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거야, 이것들이. 근데 문제는 당이 스무스하게 합의 되겠느냐? 저는 정치인들은 그래도 합을 한다고 봐요. 그다음에 김민석이가 이제 공천골을 줬잖아. 어디 함부로 까봅니까? 그래서 화합한다고 봐. 근데 문제는 이 외곽 스피커들입니다. 이 외곽 스피커들이 자꾸 불을 지른다고. 오늘도 김어준이 한마디 했지. 네. 김용, 친명 어쩌고 한마디 했지. 그다음에 홍상훈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반명한다 그랬죠. 홍상훈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공천권을 뺏어야 된다 그랬지. 나눠줘야 된다고. 그럼 진작 말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오늘 박시영은 또 뭐라 그랬어 어제.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분란을 야기하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 스피커들이 자신들이 잘못 판단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하고 돌아와라. 친청 3명이 이제 최고위원 들어가서 계속 야지 놓고 뭐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공천권은 당대표한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한민수 봤습니다 오늘. 봤어요? 예. 한민수 지역구 누가 있습니까? 박용진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어긋나잖아요? 박용진한테 경선이 무조건 지게 돼 있어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엇나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성윤 지역구 어디입니까? 전주. 거기다 하고 싶은 사람이 연병장으로 12바퀴야. 이성윤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최민희 이번에 대의원 선거에서 최민희 몇 표 받았습니까? 6.8. 꼴찌했습니다. 꼴찌. 압도적 꼴찌했어. 대의원들이 누군데? 오랫동안 민주당 충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뭘 뜻하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자질론에 대해서. 그러면 공천할 때, 심사할 때 민주당 의원들 예, 동료 의원 평가. 동료원 평가 있죠. 거기서 하위하잖아요. 마이너스 20%예요. 지난번에 봤죠. 마이너스 20% 받은 사람 어떻게 되든지. 전해철이고 홍영표고 경선에서 다 떨어졌지. 응? 홍영표가 박서론하고 경선했는데 박서론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마이너스 20%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민희도 계속 그렇게 어긋나가라. 그럼 뭐 마이너스 20% 받으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친문에서 주자가 없어서 정청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난번 경선 때, 민주당 경선 때도 이재명의 대항마, 친문의 대항마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을 데리고 왔거든. 똑같은 거예요. 이용당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생각보다 표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게 정청래를 열광해서 표를 줬냐? 아니에요. 김어준,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는 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청래를 이용하려고 데리고 간 거지. 앞으로 그러면 정청래 계속 당신이 여기서 뭐 대권 주자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용하다가 버려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대표 선거 바로 이제 끝나고 직후니까 앙금이 남아 있더라도 뭐 내일 대통령 만찬하고 이러면은 제자리 안 돌아가면 마포도 위험하다. 친문의 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의 주류였거든. 그리고 장관도 우리끼리 다 나눠먹고 우리가 다 해먹어야 돼. 근데 없어 주자가. 조국. 그래서 합당시키려고 했던 거고 정청래 이용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정청래도 이제 힘들어졌고 그럼 또 찾겠죠. 그러면 추미애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보세요. 이 당의 주인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김어준, 유시민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이거 해먹어야 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자 그러면 다 흘러갔잖아. 네. 지금 3연패 했죠. 3번 다 실패. 합당도 실패, 조국 만들기도 실패. 이번에
전당대회도 실패 3번에 실패했잖아. 강제로 물기를 바꾸려고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게 냅둬야지. 다음에 또 뭐 한다? 또 실패합니다. 앞으로 계속 실패할 거다. 그러면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예전의 영광 없을 것이다. 아 1등한 거. 와, 저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그래프예요, 저거. 참 기가 막혀. 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인가 이런 거. 네. 저 빨간색이 짙을수록 이제 그 비판을 세게 받는. 한 6개월치를 조사한 것 같더라고. 딴지에서. 그러니까 딴지에서 경향신문에서. 경향신문에서 네. 제일 나쁜 새끼는 누구냐 이거잖아. 자, 일단 제일 좋은 사람은 정청래가 1등이에요. 네. 호감. 2등 유시민. 와, 정청래 1등, 2등 유시민. 3등이 조국. 4등 문재인. 5등 김어준. 6등 박시영. 7등 최욱. 8등 이재명. 자, 이까지는 이제 긍정평가가 많습니다. 긍정평가. 네. 8등. 그 다음에 이제 비호감. 제일 나쁜 새끼는 누구냐? 이게 이제 오세훈. 오세훈이 이제 여기서 거꾸로 얘기해야 되니까 15위. 15위. 오세훈 15위. 한동훈이 이제 14. 아니지. 거꾸로 하니까 오세훈이 7등. 오세훈이. 예. 그다음에 한동훈이 6등. 그다음에 송영길이 5등. 김민석이 4등. 제일 나쁜 새끼 4등. 3등이 윤석열. 제일 나쁜 새끼 3등 윤석열. 이현주가 제일 나쁜 새끼 2등. 이동형 압도적으로 1등 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래 살겠다. 윤석열보다 나쁜 놈. 나쁜 새끼야. 나쁜 새끼예요. 그렇습니다. 자, 한동훈 글은 240건밖에 없어요. 240건. 아, 오세훈 글 240건, 한동훈 글 370건, 김민석 뭐 700건, 이동형 1880건. 네. 압도적으로 1등.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봐. 쟤들이 맨날 이동형 끝났다, 영향력 없다, 맨날 무시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이동형 계속 쓰고 있잖아. 그런데도 선거까지 쳤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이동형이가. 아니 저 이거 보고 또 특이한 게 이재명 대통령은 까딱 잘못한 빨간색으로 그 너무 빨간색 뻔했지. 빨간색 갈 뻔했어. 아슬아슬하네요. 그러니까 긍정에서 꼴찌야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뭐 이 선생이라고 표현하니까 문조 털려 있으면 안 된다고 지랄지랄하면서 지들은 김민세, 이 선생 이러면서 전당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앙금들이 많이 남아서 더 지금 난리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네. 예, 더 난리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현타가 올 거예요. 뭐 그네들이 주장했던 합당도 무산됐고 조국도 3등했고 정청래도 패배했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앞으로 뭘 또 갖고 와봐. 또 지게 돼 있다. 왜?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거를 일공적으로 왼쪽으로 틀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지. 정도를 못 가면 계속 이렇게 틀어진다. 지금 유시민, 김어준이 손잡고 뭘 했을 때 실패한 게 지금 3번 연속이랬잖아요. 당내 경선은 처음이에요. 당내 경선에 실패한 적이 없어. 늘 승리했지. 그렇죠. 스피커라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좀 가지란 얘기예요. 봐요. 오늘 최민희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 최고위원 필요하다. 경선하자 그랬잖아. 그런데 예를 보세요. 경선이 이렇게 치열하게 해갖고 끝났는데 겨우 이제 봉합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또 경선하면 친명 나오고 또 친청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와요. 그럼 또 쳐 싸우게 돼 있어 그걸로. 그런데 오늘 뉴스공장에서 젊은 친구들 3명 쫙, 소위 말하는 반명 3명 쫙 불렀지. 불러가지고 딱 김어준하고 넷이서 대담했잖아요. 촉법 내세워서 대리전을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명하고 친청했던 젊은 친구들 싹 불러가지고 그거 띄워주는 거잖아. 그런데 최민희는 또 이렇게 말했어.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괜히 사실 정석호 장관은 1년 좀 넘는 기간이죠.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진짜 안 먹어도 될 욕을 너무 많이 먹었다. 거의 딴지에서 이동형 수준이다. 너무 짠합니다. 근데 정성호 장관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이건태 의원, 박균택 뭐 나오고 심지어 송영길도 나오더라고. 송영길 재밌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도 유사 출신이니까 네. 송영길이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딱 앉아 있으면 저 박은정이랑 막 지랄할 수 있을까? 김용민이랑 막 소리 지르고 송영길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7개월을 뭉갠 겁니다 대법원에서. 자그마치 7개월을 뭉갰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대법원하고 청와대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괜찮지만 안 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7개월 동안 뭉갠 거는 처음입니다. 맨날 사람 없다고 난리 쳤으면서 뭉개고 이거 목리 부린 거잖아요. 그렇죠. 목리 부리다가 이번에 그냥 서면으로 협의가 안 됐는데 서면으로 원래는 면담해갖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면담도 안 했어. 청와대 가서 그냥 서면으로 띡 던져놓고 왔단 말이야.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대통령 말년차도 아니고 지금 2년차 대통령한테 이게 진짜 우리 대통령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여당에서도 이상하게 이게 알로 보니까 전부 다 알로 보는 거야 뭐야 이게 지금. 한동훈한테 사과할 거 완전 머릿속에서 칵 사과문 쓰는 거는 거기에 사정기관이니까 꽉 잡고 있으니까. 이재명한테는 필연적으로 망한다고 해도 괜찮아. 안 잡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 근데 거기에 주호를 뺐네. 주호 왜 뺐어? 왜 뺐어? 왜 도망가? 200명 돌아왔잖아.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말로 속이려 해도 결국 진짜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인들의 계산기가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만들어가는 국정의 성공이겠죠.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